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89.77%라는 그런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지율이라고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명령이다. 국민의 요청이다. 89.77%의 지지가 아니라 89.77%의 요청이다. 무슨 요청이냐? 내란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만들어달라. 파탄난 민생 경제를 다시 제대로 된 경제로 되돌려달라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령을 아주 엄숙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 포함해서 핫한 경제, 핫한 우리 뉴스들 말씀 나눠주실 패널들 모시겠습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 한겨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 에디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오프닝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89.77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이걸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수 진보 언론들 가릴 것 없이 이재명 후보에게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역사상 가장 강한 대권 주자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물론 민주정당 혹은 진보정당 계열에서도 가장 강한 주자이지만 세부적인 지표를 꼼꼼히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역사상 강한 주자가 있었겠느냐라는 그 중론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실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에너지가 가장 이재명 후보가 했던 연설 중에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담겨 있고 하지만 내용은 좀 정제되어 있는 그런 대선 후보로서의 수락 연설이 어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마지막 경선 현장의 장면을 좀 요약해 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당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어제 최종 후보로서 결정되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과거 민주당 시절에 득표하지 못했던 역대 최고 득표율 기록이라고 하고요. 또 공교롭게도 어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밝혔습니다마는 4월 27일은 노무현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던 동일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또 그 연설에 담았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을 했는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뿐만 아니라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를 했습니다. 이제 외연 확장, 중도 보수 행보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오늘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재명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오피셜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여준 전 장관은 어쨌든 보수의 책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인데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보수 세력을 껴안겠다는 그런 움직임이네요. 일단 지지율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민주당 내에서도 89.77%라는 지지율은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고무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투표율에도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투표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높은 지지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른바 대세론이 형성됐는데도 왜 이렇게 최고의 득표율이 기록되었는가를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검찰 독재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정점에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가 윤석열로부터 탄압받았다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즉 우리 국민들과 이재명 후보가 감정이입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권의 1위 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달라. 이 정권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 선진국으로 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열망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포함되어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바람직한 숫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렇게 몰표를 받는 상황은 바람직한 뭐 정당 투표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박준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승리를 이제 해야 내란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반영된 수치는 분명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을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숫자에 담겨진 의미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란을 심판하자. 네네. 이게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90%의 의견이 그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고 떨어질 거라고 또 많이 예측을 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호남이 투표율이 낮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55%니까 네. 그 정도면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보통 당내 선거하면 호남이 한 25%, 30%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배 이상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제 호남의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 끝장내야 된다. 반드시 민주당이 정권을 찾아야 된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호남 선거에서는 뭐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승리한 사례도 있었고, 뭐 지난번 대선 때에도 이재명 후보가 좀 득표를 덜했던 뭐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죠. 그런 정도는 이번 지금 선거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종속적인 변수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호남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선거의 상수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이 숫자에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수가 그러면 내란을 정권을 교체해서 내란을 내란을 심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9.77%라는 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높은 득표율이 나온 이유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필요해서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필요한 대통령 후보이니까 민주당원들과 여론들이 선택을 해준 것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내란이 상수라고 하셨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만들어준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높은 득표율과 아까 초반에 투표율도 말씀드렸는데 최종 선거인단이 120만 정도 됐는데 60.47% 정도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고 89.77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득표율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아까 명령이라는 표현을 교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야 되는 이제 책무가 있는 사람이 민주 진영에선 최소한 되었다. 게다가 이제 이 후보를 조국 혁신당도 지금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은 좀 따로 떼놓고 보더라도 범야권의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정당 계열에서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이니 이번이 이제 3번째 도전 아니겠습니까? 네. 3세번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또 본인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이번엔 특히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내란을 진압해달라는 상징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밀어줬다. 그렇죠. 이렇게 볼 이른바 수도 이제 있겠네요. 시대 정신과 정치적 리더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네. 특히 이제 내란 당일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를 켜면서 국회 담장을 넘어가면서 국민들 여러분,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과 내란 세력과 대척점에 서서 그러네요. 제대로 싸웠다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2017년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했을 때 그 경선 기간에 마크를 했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8년 지난 거 아닙니까? 한 8년여 지났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빨리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과정에 사법적인 어떤 싸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법적 싸움에서 사실 뭐 이게 검찰이 무리한 기소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이 어쨌든 승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이기는 확률이 있는데 뭐 그걸 다 딛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은 정치인이 근래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재명 후보죠. 이제 후보의 지난 8년 뭐 앞으로 40여일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것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최근 10년 사이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정치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 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에게서 노무현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또 제가 이재명 후보를 이제 막 앞으로
호감을 가져보려고 하는 뭐 보수 지지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 이재명에게서 또 박정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부터 어떤 행정에 대한 추진력, 실행력, 공약 이행률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신들도 과거에 윤석열을 선택해서 2년 11개월이라는 참혹한 기간을 또 이제 지나쳐 보면서 아 내가 윤석열을 뽑았지만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보수 지지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내가 스윙보터가 돼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이재명이 어제 그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만큼은 그래도 표를 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참 재밌는 건 어떤 분들은 노무현을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박정희를 또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거의 통건에 가까운 이재명 기사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도 많이 썼던 표현이 변방사또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자기가 비주류라는 거. 근데 지금 8년 만에 어떻습니까? 그때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약점으로 지적됐던 게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행정 경험이라든지 중앙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8년이 지난 이재명은 완전히 다른 규모의 말하자면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됐고 사실 이제 그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 개인 서사를 구축해온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얼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9.77이라는 퍼센트가 의미하는 거는 나머지 두 후보가 이거 그 부분에서도 전혀 경쟁이 되지 않았다. 네. 뭐 이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두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순서는 김동연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후보인데 김동연 후보가 이제 5.98%였고 김경수 후보가 3.69%였습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는 조금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아마 좀 겸허해지고 겸손해질 상황에 놓였겠죠. 왜냐하면은 이 경선 레이스 들어가기 전에 김동연 후보 측에서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재명한테 덕을 본 게 없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어떤 덕을 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이제 당내 상황을 보면 실제 경기도 수도권 제주 어제는 제주 강원 수도권을 포함한 이제 그 득표율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득표율에서도 어쨌든 자기 경쟁력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도지사의 당선은 민주당을 그때 이끌었던 이재명 전 대표의 덕을 봤던 것도 사실이라는 게 이제 뭔가 좀 드러난 것 같고 한편으로는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은 좋았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만 차후에 이제 김동연 후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스스로 고민하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김경수 후보는 좀 더 많이 뼈아플 거라는 그런 판단들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자본이 어쨌든 친노의 적자 그리고 또 친문의 지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9%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과연 이제 차기나 차차기를 노릴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많이 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어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 네네. 그다음에 우리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PK의 맹주 또는 친노 친문의 적통성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어요. 즉 그 이야기는 이번 대선 경선 기간에만 내 이야기를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4년 5년 전부터 똑같은 나의 국정 철학 나는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하나의 꿈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김동연이 꿈꾸는 나라, 김경수가 꿈꾸는 나라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차차기까지라도 대선 주자로서 자신을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차차기를 이야기하는 건 우습지만 앞으로 5년 이후에 또는 민주당의 차기 지도자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2017년 아까 대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그 경기도지사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강한 인상을 줬어요. 그게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그 당시엔 또 친문이라고 해서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공격도 받았지만 네. 뭐 기본소득도 주장하고 여러 가지 강한 인상을 남겨서 그게 자산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금 그렇죠. 두 후보는 좀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와 경쟁했던 안희정, 이재명하고 비교하면 이 나머지 두 후보들이 조금 약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 뭐 이게 어쨌든 2등 프리미엄을 얘기하기에는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분들도 정말 김동연과 김경수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나온 건가? 라는 거에서 약간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까 서사라고 5년의 스토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난 두 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투쟁을 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설명을 할 만한 이력이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이재명 대표보다 이 부분이 압도적이고 이 부분이 내가 독보적이다. 그러니까 2017년에 이재명은 기본소득이 있었고 모든 정책 현안과 이슈에 대한 선도적 선명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구축하는데도 실패를 한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이후에 뭐 포스트를 논할 수 있을 만한 득표율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 보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게 또 인상적이었던 분들이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여준 전 장관을 또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는 걸로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왜냐면요.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선에서는 좌우 극단으로 가라.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경선에 큰 승부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극단으로 가지 않고 경선에서부터 중도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원을 장악했고요. 결국은 본선이라는 것은 중원 싸움이기 때문에 중원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보수 책사로 분류되는 윤여준 장관을 모셨다는 것이 저는 먼저 선점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윤여준 장관이 이른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잃어버린 정치 세력을 대변합니다. YS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YS계가 거의 지금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이념적으로 분류하면은 뭐 중도 우파 또는 뭐 자유주의 보수 뭐 이 정도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거의 소멸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고 또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87년 직후에는 노태우 정부 때는 YS, DJ가 다 야당이고 같이 이제 정부에 맞서서 싸우는 그렇죠. 입장이었는데 민자당으로 이렇게 3당 합당이 되면서 YS계가 보수하고 손을 잡고 중도 보수 연합 정당이 생긴 게 지금 오늘날의 국민의힘까지 온 건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그렇죠. 바뀌어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YS 세력들을 몰아낸 거죠. 네. 몰아내고 오른쪽 극단으로 가버린 거죠 스스로. 김문수 후보가 원래 YS계 봅니다. 아 그랬었나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이 저렇게 변했잖아요. 엄청나게 극단적이 네, 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제 운동장을 넓게 쓰기로 했다 이런 표현인데 저는 지금 상황은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땅 따먹기를 포기하고 저쪽으로 땅 한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만 지키겠다 우리는 고립. 예,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수 인사들 뭐 정규재 논설위원이나 조갑재 논설위원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도 옛날 같으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난리가 날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왜 만나냐 맞아, 이럴 텐데 맞아. 지금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전에 이제 이 상수가 내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수주의자들도 이재명 후보를 만나는 이유가 쟤들이 안 돼서예요. 그러니까 쟤들로는 안 돼. 저기는 이제 청산해야지. 저기는 끝났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윤여준 그 전 환경부 장관이 사실 젊은 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등장하는 인물인데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여의도 셀럽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저쪽이 사실상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우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하고 저도 뭐 윤 장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좀 온화한 성품의 이런 이미지 실제로도 그러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좀 보완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가 아닌 거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보수를 뭐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시장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제 한국에서는 법치주의, 시장주의, 그다음에 남북 문제 이것들을 드는데 보시면요 법을 위반했어요. 내란 세력을 그렇죠. 옹호합니다. 네네네. 시장주의,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경제가 폭망했어요. 뭔 보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들이 오른쪽 극단으로 가버렸고 보수라는 영역이 비어버린 거죠. 이걸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서 먹어버린 거죠. 그럼 이제 뭐냐? 게임 셋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준법이야말로 보수의 가장 그렇죠. 중요한 법치주의를 가치라고 할 수 지켜야죠. 있는데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저는 뭐 세대 투표라든지 계층 투표라든지 지역 투표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존의 예를 들면 양당 체제를 설명하던 요소들이 상당 부분 완전히 뒤바뀐 결과들이 나와서 정치학자나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네. 김한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럼 뭐가 남았느냐? 지역주의가 남은 거예요. 지역주의. 근데 지금 하나 아쉬운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주의를 깨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조금 적게 나오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던지자면은 선거구제 개편 꼭 저는 던지고 싶어요. 네. 선거구제를 어떤 식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대 선거구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럼 지역을 크게 묶어서 네네네. 한 지역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많은 의원을 배출하는 네네. 식의. 승자 독식이 아닌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좀 정치적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꼭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이라도 꼭 국민의힘 후보 아니라 민주당 후보라도 그렇죠. 여러 명을 뽑으니까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엔 들 수 있는 그래서 그렇죠. 의회 진출을 뭐 호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구 경북에서도 늘 독식하지만 사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30% 이상 득표하는 후보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선거 승자 독식이 아닌 방식의 이제 선출 방식이면 의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그 숫자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정당이 내부적으로 삼고 있는 어떤 목표치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게 다 돌파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근데 정권이 출범을 하고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 당연히 노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겠죠. 근데 지금 대선의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연설로 볼 때는 그건 나중에 국민들 입장은 그건 나중에 논의하고 지금 일단 내란 대 내란을 진압하는 세력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일단 밀고 가자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그 프레임 위에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민주 선진국이라는 것이 뭐 작동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특히 잘 잡았다고 보는 게 저는 과거 정부에서 노선을 좌냐 우냐라는 편향을 잡은 경향이 많다고 봐요. 특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실용을 표방했습니다만 갑자기 오른쪽으로 네. 돌아가 버렸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상향을 가져가고 한국에서 안 맞거든. 그럼 뭐냐? 대한민국 정도 인구 5천만의 경제 규모가 세계 한 7, 8이 되면은요 성장 정책도 하고 복지 정책도 하고 다 같이 하는 이 캐치올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라는 게 그 한정된 시간 동안 어쨌든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 정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선대위가 꾸려지고 뭐 이제 공약이라는 게 다듬어지고 정책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제 제시한 어떤 행복한 나라, 뭐 잘사니즘이라든지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쏟아내긴 했는데 뭐 그 세부적인 것들이 다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봤던 게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도 안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통칭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을 규정하면서 뭔가 경멸적이고 모멸적으로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점. 네. 그건 굉장히 뭐랄까 이 시간을 만들었던 기획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썼겠고 혹은 뭐 보좌진들도 붙어가지고 그 연설문을 다듬었겠지만 저는 굉장히 뭐 아무튼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 반대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계속 이재명만 얘기.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는 기승전 이재명에다가 이재명은 범죄자, 이재명은 전과사범 이거를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뭔가 대통령직을 수락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대통령다움 이거를 보여주는 데는 아무튼 굉장히 의도적인 접근이었겠지만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석열 연설문이 나오면 기자들이 야 이거를 누가 쓰는 거냐 도대체 이게 컨펌이 난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는 거냐 네.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의 신동호 비서관이 쓰던 시절에 있던 어떤 언어적인 품격이라든지 뭐 느껴지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 거의 뭐 반복적인 단어 이게 문장이 비문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수준으로 격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개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인을 둘러싸고 있는 보좌나 집단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전략적이면서 뭔가 우위에 있고 품격도 보여주는 역량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에서 그게 사실 정치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 좀 느껴졌습니다. 수준이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은 주류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다음 두 번째 얘기가 지금 주류가 아닌 그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